히잡을 쓴 젊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입국장 한편 국화를 든 한국 남성이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주변은 마치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가족은 말렸고 친구들은 걱정했으며 문화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중동과 한국,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달랐지만 그들은 서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두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었죠. 한국 남성과 중동 여성의 진짜 사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남편과 이혼한 뒤 단 한 번도 남자를 믿지 않았던 모로코 여성이 다름 아닌 한국의 응급구조사 남성과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철통 같던 모로코 미녀의 마음을 무너뜨린 건 화려한 말도 값비싼 선물도 아닌 딸의 이름을 불러준 그 남자의 한마디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모로코 미녀의 마음을 볶는 녹듯이 녹일 수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디아입니다. 모로코 라바트에서 딸 하나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말이 입에 붙은 건 살아온 삶이 전부 버거웠기 때문입니다. 라바트의 골목에서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해요. 결혼식 날 부모님은 제 손을 꼭 쥐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택한 결혼이 아니니 내 책임도 아니라고. 당시에는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딸 마리암이 태어나고 남편이 말도 없이 떠났을 때 그 말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죠. 양육비는 단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가끔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나는 계약서 하나에 팔린 거였을까? 그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죠. 모로코 친구 아미나가 저에게 말했어요. 그냥 익숙해져야 한다고. 남자들은 원래 그렇다고. 그때 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슴속에서는 분노와 슬픔이 뒤엉켰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통역사로 일하던 제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다문화 요리 교류 행사 초대가 왔어요. 아이를 데리고 떠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졌죠. 그냥 잠시라도 다른 공기를 마시고 싶었습니다. 새벽에 창문을 열고 낯선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고 싶었어요. 누구의 시선도 판단도 없는 곳에서. 모로코에서의 삶은 마치 투명한 유리병 안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나를 보고 판단하고 수군거렸죠. 이혼녀, 홀어머니, 실패한 여자. 그 모든 꼬리표가 제 목을 조여왔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공기 속에서 제 삶이 바뀌기 시작할 줄은. 마리암의 작은 손을 잡고 비행기에 오르면서 제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희망이 자리 잡았어요. 이번엔 다를지도 모른다는. 하지만 그건 희망이라기보다는 익숙한 절망에 지친 마음의 작은 떨림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오랜 겨울 끝에 찾아온 첫 햇살 같은 애매한 온기 같았죠. 믿기도 기대하기도 조심스러운 그런 감정이었어요.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8살, 이제 겨우 삶을 시작할 나이에 저는 이미 모든 것이 정해진 듯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정해준 남자와 결혼했고 그 남자는 절 버렸고 이제 저는 딸아이 하나 데리고 평생 이혼녀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아니, 그건 아닐 거야. 적어도 이 낯선 나라에서만큼은 아무도 나를 판단하지 않을 테니까. 아무도 내 과거를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잠시나마 위안을 삼았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창밖으로 본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더 낯설었어요. 공항의 안내판에 적힌 한글은 마치 그림 같았고 사람들의 말소리는 생소한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마리암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내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적어도 나는 혼자가 아니야. 이 아이가 있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낯선 나라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와 마리암은 호텔방에 짐을 풀고 잠시 쉬었어요.
마리암은 창가에 서서 낯선 도시의 풍경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죠.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엄마, 저기 봐. 건물들이 하늘까지 닿을 것 같아. 마리암의 감탄에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어요. 모로코의 라바트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으니까요. 이곳의 높은 빌딩들, 번쩍이는 네온사인, 그리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들은 마치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첫날 밤, 마리암이 잠든 후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이곳에서는 그 누구도 내 과거를 모른다. 그저 통역사로서, 한 아이의 엄마로서만 존재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다짐하며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모로코에서는 늘 과거에 묶여 있었지만 이곳에서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 기대와 함께 불안감도 뒤따랐습니다. 과연 이 낯선 땅에서 나와 마리암은 어떤 일들을 겪게 될까? 깊은 한숨과 함께 잠이 들었어요. 서울의 어느 오후,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몇 초를 경험했습니다. 남산타워에서 딸 마리암이 잠시 제 손을 놓쳤어요. 그 순간 온 세상이 정지한 것만 같았죠. 마리암이라고 외치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숨은 거칠어졌으며 눈앞은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정신없이 사람들 틈을 비집고 다니며 마리암을 찾았어요.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고 발걸음은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혼자서 문제를 해결해야 했죠. 머릿속으로는 온갖 최악의 상황이 그려졌어요. 낯선 나라에서 아이를 잃어버린다면 경찰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말도 통하지 않는데. 눈물이 차올랐지만 울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마리암을 찾는 것만이 중요했어요. 제 다리는 후들거렸고 가슴은 철렁철렁 내려앉았죠. 아이가 어디 있든 제발 무사하기만 하라고 처음으로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홀로 아이를 잃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통역사로서의 제 어학 능력도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말하려 해도 목이 메었어요. 주변의 한국인들은 분명 저를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볼 테고 경찰을 불러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제가 모로코로 돌아갈 때 마리암 없이 가야 한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어요. 남산타워는 생각보다 훨씬 넓고 복잡했습니다. 사방에는 관광객들이 가득했고 제 키로는 사람들 너머를 보기도 힘들었어요. 마리암, 마리암. 제 목소리는 점점 더 절박해졌지만 주변의 소음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 하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영어로 말해도 통할지 확신이 없었고 한국어는 더욱 자신이 없었습니다. 타워의 곳곳을 뛰어다니며 마리암을 찾았어요. 화장실도 확인하고 식당도 살펴보고 기념품 가게도 들여다보았지만 마리암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불안해졌어요. 5분이 지났을까? 10분이 지났을까? 시간의 감각마저 무뎌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연출된 건 처음이 아니었어요. 마리암은 호기심 많은 아이라 모로코에서도 몇 번 제 시야에서 벗어난 적이 있었죠. 하지만 그때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친구나 가족이 있었고 언어 장벽도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달랐어요. 그런데 전망대 한가운데서 마침내 마리암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응급구조사 유니폼을 입은 남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남자는 마리암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고 마리암은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안도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낯선 남자 옆에 있는 딸아이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과 그래도 무사히 발견했다는 안도감이 뒤섞였죠. 남자는 저를 보자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다고. 아이가 무서워하지 않게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죠. 그의 말투는 아주 평온했고 그 말 한마디에 제 다리가 휘청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달리기만 하다가 갑자기 멈춘 것처럼 균형을 잃은 느낌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비난도 판단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를 지켜준 사람의 담담한 목소리였죠. 마리암은 그 남자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울지 않고 놀라지 않고요. 보통 낯선 환경에서는 항상 불안해하던 마리암이었는데 이상하게도 편안해 보였어요. 그 모습이 낯설면서도 안심이 됐습니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저를 바라보며 외국인인 것 같다고 아이는 괜찮냐고 물었어요. 그는 시선을 살짝 내렸고 저는 고개를 한번 끄덕인 뒤 말없이 마리암을 품에 안았습니다. 가슴속에서는 고맙다는 말이 맴돌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낯설었기 때문이죠. 불안했습니다. 사람들, 특히 남자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제게 항상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이었어요. 아버지의 도움은 자유를 빼앗겼고 남편의 도움은 존엄성을 잃었습니다. 낯선 남자의 도움은 과연 무엇을 요구할까 두려웠어요. 입구에 도착해서 그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저는 간신히 감사합니다라는 서툰 한국어를 내뱉었고 그는 환하게 웃으며 천만에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헤어졌지만 왠지 다시 만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서울이라는 낯선 도시에서 이 남자의 얼굴만은 묘하게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현우라고 소개했어요. 응급구조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죠. 이름을 들었을 때 왠지 마음이 진정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현우. 발음하기도 쉽고 입에 담기도 편한 이름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이름은 현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이름처럼 그는 정말 지혜로워 보였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마리암은 계속 그 현우 아저씨를 얘기했어요. 응급구조사가 사람들을 돕는 방법, 위험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아이의 눈은 반짝였고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무언가에 열정을 보이는 마리암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모로코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으니까요. 엄마, 현우 아저씨 다시 만날 수 있어? 라는 마리암의 질문에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건 잘 모르겠네. 아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대답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선 은근히 다시 만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친절을 베푼 사람의 얼굴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법이니까요. 그날 밤 마리암이 잠든 후 저는 창가에 앉아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끝없이 이어진 빌딩의 불빛들, 아래로 흐르는 자동차의 행렬,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의 조명까지.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사건 때문일까요? 낯선 도시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 도움이 아무런 대가 없이 순수하게 느껴졌다는 것이. 그런데 다음 날이었습니다. 숙소 근처 작은 공원에서 그 남자가 모로코식 쿠스쿠스 도시락을 들고 서 있었어요. 현우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혹시 아이가 고향 음식이 그리울까 해서 왔다고 말했죠. 어떻게 할랄 음식을 준비했는지, 어떻게 제 숙소를 알았는지 물어볼 새도 없이 놀라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아셨어요? 제가 겨우 말을 꺼냈어요. 현우는 부드럽게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어제 마리암이 호텔 이름을 알려줬어요. 혹시 불편하시면 그냥 가도 됩니다. 그의 태도에는 그 어떤 강요도 없었어요. 마치 제가 거절해도 전혀 상관없다는 듯한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그런 모습이 더 마음을 놓이게 했어요. 모로코에서는 남자들이 항상 무언가를 원하며 다가왔지만 그는 직접 찾아낸 할랄 음식을 싸서 제 앞에 왔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저를 휩쓸었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뭔가를 주려고 다가온 건 아무 데가 없이 그저 베푸는 마음으로. 마리암은 음식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어요. 그동안 낯선 음식들에 잘 적응하지 못했던 아이가 고향 음식을 보자 안도하는 모습이 역력했죠. 나디아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작은 배려가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어요.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함께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현우는 마리암에게 한국 음식도 몇 가지 가져왔어요. 떡볶이, 김밥, 만두 같은 것들이었죠. 마리암은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맛을 보더니 곧 맛있다며 열심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즐겁게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놓였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현우는 제게 서울의 아름다운 곳들을 소개해 주었고, 저는 모로코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마리암은 벤치 주변을 뛰어다니며 놀았고, 가끔씩 와서 우리의 대화에 끼어들기도 했어요. 요르단은 어떤 곳인가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모로코 사람이에요. 제가 살짝 웃으며 말했죠. 아, 정말 죄송합니다. 현우가 당황하며 사과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여운지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이런 실수조차 불쾌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대화는 계속 이어졌고 저는 점점 더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현우는 자신의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매일 다른 사람들의 위급한 순간을 만나고 그들을 도와주는 일이 얼마나 보람차고 때로는 힘든지.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런 진심을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나디아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현우의 질문에 저는 통역사로 일한다고 대답했어요. 영어, 프랑스어, 아랍어로 통역과 번역을 맡아왔다고요. 그는 진심으로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저는 영어도 서툴러서. 그의 솔직함이 좋았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 남자들은 흔히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고 과시하려 하니까요. 그날 밤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마리암이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몸이 뜨겁고 숨이 가빴으며 잠결에 계속 울었습니다. 한국의 낯선 환경에서 아이의 병은 저를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었어요. 응급실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마리암의 작은 이마에 수건을 대며 괜찮다고 곧 나아질 거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불안함이 목을 조였습니다. 모로코에서도 마리암이 아프면 항상 혼자 해결해야 했지만 적어도 언어가 통하고 병원 시스템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 이 낯선 도시에서는 모든 것이 장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 간판의 한글, 택시 기사의 질문, 도로의 이름까지. 모든 게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마리암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지고 호흡은 가빠졌어요. 아이의 손은 불처럼 뜨거웠고 눈은 초점이 흐려졌습니다. 제 가슴은 찢어질 듯이 아팠어요. 이럴 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 순간 현우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그는 그저 우연히 만난 사람일 뿐이니까요.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해요. 택시 기사님은 친절하게도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저희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부터 새로운 고난이 시작되었어요. 병원의 외국인 등록 절차는 복잡했고 제 한국어 실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간호사는 여권, 보험 증명서, 그리고 다른 서류들을 요구했어요. 저는 겨우 여권만 가지고 있었죠. 응급실에 도착해서 정신없이 마리암의 팔에 붙은 링거를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천장의 밝은 조명 아래 마리암의 창백한 얼굴이 더욱 하얗게 빛났어요. 간호사가 외국인이시면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 머리가 멍했습니다. 몇 번이고 제가 아이의 어머니라고 설명했지만 병원 규정상 서류가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어요. 다급한 마음에 전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마리암이 아프다고 조금만 도와줄 수 있냐고. 모로코에 있는 그에게 한국 병원의 보호자 서명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었지만 그 순간 저는 절박했어요. 누구라도 제 편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제 손은 떨렸습니다. 새해 만에 처음으로 그에게 연락한 거예요. 아마 그는 번호를 바꿨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읽고도 무시할지도.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래도 마리암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 했습니다. 자존심보다 아이가 중요했으니까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10분, 20분,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답장 하나. 그건 내 선택이잖아. 단 글자의 메시지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이 짧은 문장에는 그의 모든 본질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는 태도. 지금껏 제가 경험했던 그대로였죠. 그 순간 제가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소리 없이 아이 손을 붙잡은 채 떨기만 했어요. 그렇구나. 난 그냥 혼자였던 거야. 이 사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이 세상에 저와 마리암을 진정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은 없구나. 그 절망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간호사는 계속해서 서류를 요구했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아이의 손만 꼭 잡고 있었어요. 이국 땅에서 아픈 아이를 안고 있는 저의 모습이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어로 설명하려 해도 말이 잘 통하지 않았고 영어로 이야기해도 완전히 전달되지 않았어요. 답답함과 무력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다는 현실이 저를 옥죄었어요.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외국인 엄마의 아픈 아이. 그 상황 자체가 하나의 장벽처럼 느껴졌어요. 간호사와 대화를 나누려 해도 언어의 벽에 부딪혔고 설명하려 해도 잘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숨이 막혔어요. 제 머릿속에는 쉴 새 없이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마리암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는데 의사소통도 안 되고 서류도 없고 저는 한없이 작고 무력한 존재가 된 것 같았어요. 비루한 삶의 일부처럼 느껴졌습니다. 언제나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 언제나 내가 견뎌야 할 고통. 이 상황이 저를 모로코에서의 출산대로 데려갔습니다. 그때도 혼자였어요. 남편은 출장이라며 연락조차 없었고 저는 12시간 동안 홀로 진통을 견뎠습니다. 마리암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 제 곁에는 낯선 의사와 간호사밖에 없었어요.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그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마리암의 뜨거운 이마에 손을 얹고 저 혼자서라도 지켜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또다시 혼자서. 하지만 그 결심 속에는 깊은 슬픔과 무력감이 함께 있었어요. 어쩌면 이게 제 운명일지도 모릅니다. 항상 혼자 항상 싸우며 항상 버티는 삶. 그런 생각을 하자 갑자기 피로감이 밀려왔어요. 그때 갑자기 병원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빠른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너무 지쳐서 고개를 들 힘도 없었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제 앞에 멈춰서는 것을 느꼈죠. 혹시 보호자 서명 제가 대신해도 될지 묻는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 고개를 들었을 때 그는 다시 그 현우였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지? 제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나타났다는 안도감.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그 감정은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것이었어요.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왔는지, 어떻게 저희를 찾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천사가 내려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제 눈은 벌겋게 부어 있었고 입술은 말라붙었으며 온몸은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는 서류를 조용히 내밀며 아이를 지키는 건 어른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왜죠? 왜 날 돕는 거죠?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필요한 건 질문이 아니라
마리암을 위한 도움이었습니다. 나디아는 무언의 고마움을 눈빛에 담아 그를 바라보았죠. 현우는 마치 오래 알던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병원 직원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서류에 서명하고 의사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믿음직스러웠어요. 그의 주변으로 안정감이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혼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불가능해 보였는데 현우가 나타나자 마법처럼 문제가 해결되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간신히 목소리를 짜내 물었습니다. 현우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사실은 마리암이 제 전화번호를 적어갔어요. 아까 메시지가 왔는데 병원에 계시다고. 마리암이. 제가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자 그는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어제 제가 명함을 주었거든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요.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마리암은 이미 현우를 그만큼 믿고 있었던 거군요. 아이의 직감은 정확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도움을 주기 위해 나타난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그가 저 대신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간호사에게 부드럽게 요청했습니다. 마리암 맞죠? 링거 바늘은 부드럽게 꽂아달라고. 그 순간 저는 이 남자가 나보다 더 아이를 잘 돌보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과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마치 그 목소리만으로도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간호사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고 병원 절차는 신기하게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해결해주는 동안 저는 그저 숨 죽여 지켜볼 뿐이었어요. 누군가 저를 위해 나서주는 경험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평생 처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서 있을 때 현우는 제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마리암은 강한 아이니까 금방 나을 거예요.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마리암은 강한 아이야.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던 아이니까. 현우는 의사와 대화하며 마리암의 상태를 물었고 의사의 설명을 저에게 천천히 통역해 주었습니다. 복잡한 의료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그의 모습이 전문적이면서도 따뜻했어요. 그가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 어깨에서 짐이 조금 내려진 기분이었습니다. 마리암의 열은 천천히 내려갔고 의사는 단순한 감기지만 낯선 환경과 면역력 저하로 증상이 심해졌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도감이 몰려왔어요. 현우는 마리암의 머리카락을 살짝 쓰다듬으며 용감하네라고 말했고 마리암은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밤이 깊어갔고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현우는 자리를 비우지 않고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가끔씩 간호사가 들어와서 마리암의 체온을 재고 링거를 확인하고 나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현우는 필요한 질문을 하고 제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병실 창가에 앉아 밤 하늘을 바라보며 문득 이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아픈 아이를 돌보는 저와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도 기꺼이 도움을 주는 이 남자. 마치 다른 세계에 와 있는 것 같았어요. 모로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다니.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현우는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아이의 상태가 안정되고 작은 병실에서 마리암이 잠든 후에야 그에게 물어볼 수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왔는지, 왜 도와주는지. 그는 마리암의 메시지를 받고 바로 달려왔다고 걱정이 되어 서둘러 병원을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응급구조사가 되기로 결심한 이유가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예요. 특히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함께 있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말하는 그의 태도가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현우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가끔은 응급 상황을 처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속 불안을 잠재우는 일 말이죠. 그 말이 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아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까?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의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낯선 도시의 불빛들. 그리고 제 옆에 앉아 있는 낯선 남자.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든 낯선 것들 속에서 오랜만에 안전함을 느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누군가 곁에 있다는 느낌을 말이죠. 저는 항상 혼자였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온 것이 저도 놀라웠어요. 평소에는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 했는데 이 순간만큼은 솔직해지고 싶었습니다. 마리암이 태어났을 때도 남편이 떠났을 때도 전부 다 혼자서 해왔죠. 현우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판단하지도 조언하지도 않고 그저 제 이야기에 온전히 귀를 기울였어요. 그 모습이 더 말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하지만 그건 제 선택이 아니었어요. 한 번도 제 삶을 선택한 적이 없었죠. 선택하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선택할 기회가 없었다면 더욱 그렇죠. 하지만 앞으로는 다를 수 있어요. 지금부터는 나디아 씨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 말이 마치 열쇠처럼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정말 내가 선택할 수 있을까? 그런 자유가 가능할까? 마리암의 열이 내리고 이틀 후 그녀는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현우는 우리를 숙소까지 데려다 주었고 필요한 약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문화센터에서 다문화 요리 워크숍을 준비 중인데 혹시 관심 있으세요? 모로코 요리를 가르쳐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제안은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운명이었을까요? 제가 한국에 온 이유가 바로 다문화 요리 교류 행사였으니까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마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 모로코를 떠나올 때는 몰랐던 목적지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모로코를 떠나올 때는 몰랐던 목적지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네, 좋아요. 제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작은 도약이 담겨 있었어요. 마리암은 기뻐하며 폴짝폴짝 뛰었죠. 엄마가 모로코 음식 만드는 거 가르쳐 주는 거야? 나도 도울 수 있어. 아이의 흥분에 저도 웃음을 짓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자원봉사 요리 강사 아르바이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중동 요리 워크숍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이 일이 절실했어요. 모로코로 돌아가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미루고 싶었죠. 한국에서의 시간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거든요. 마리암의 열이 완전히 내리고 이틀 후 우리는 숙소를 나와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마리암은 평소보다 조용했지만 예전의 밝은 표정을 조금씩 되찾고 있었어요. 아이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는 것은 항상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문화센터로 향하는 길, 마리암이 물었습니다. 엄마, 현우 아저씨 오늘도 볼 수 있어? 그 질문에 제 마음이 살짝 떨렸어요. 솔직히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기대는 위험하다고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기대는 항상 실망으로 이어졌으니까요. 아마 바쁘실 거야. 응급구조사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하니까. 라고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에는 미세한 실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그런데 센터에 들어서자마자 그 현우가 아이들과 요리 실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공간에서 아이들과 함께 빵을 만들며 웃고 있는 그의 모습은 마치 다른 세계의 풍경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현우는 저를 발견하고 잠시 놀란 표정을 숨긴 뒤 익숙하게 웃으며 또 봬요. 일하러 오신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마치 우리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미소에 제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감정이 얼마만인지. 아니,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었나요? 저도 모르게 자문했습니다. 그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말이 막혔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죠. 마리암은 그를 보자마자 기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현우 아저씨랑 빵 만들래요. 평소 낯선 이에게 쉽게 다가가지 않던 마리암의 모습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현우는 마리암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으며 조금 있다가 같이 요리하자고 약속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진짜 가족 같아 가슴이 아려웠습니다. 잠시 상상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가족이라면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고 저녁에는 하루 일과를 나누고 주말에는 함께 나들이를 가는 그런 평범한 일상.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센터 구석에 앉아 수업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그의 모습을 관찰했어요. 아이들과 노는 모습, 웃음소리, 때로는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까지. 그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흑백으로만 보던 세상에 갑자기 색이 입혀진 것 같았어요. 그가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이 특별했습니다. 왕자나 공주처럼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하며 실수에도 따뜻하게 격려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모로코에서 본 많은 남자들은 아이들을 어른의 축소판처럼 대했지만 그는 각각의 아이를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저는 모로코 요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연습한 한국어로 천천히 설명하며 가끔은 손짓과 표정으로 부족한 언어를 대신했어요. 현우는 자연스럽게 통역을 도와주었고 덕분에 수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아이들이 만든 모로코 쿠스쿠스의 향기가 교실에 가득 찼을 때 저는 문득 행복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아니, 어쩌면 처음 느끼는 온전한 행복감이었어요. 고향의 향기,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현우의 따뜻한 시선이 모두 어우러진 그 순간이 완벽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이겠지. 아니, 어쩌면 운명 같은 거.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세상 반대편에서 온 저와 현우가 이렇게 만난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더 큰 무언가의 계획일까요? 평소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운명이란 것을 믿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돌아간 오후, 현우는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어요. 내일 시간이 괜찮으면 한강 피크닉 행사의 통역을 도와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마리암도 데리고 와도 된다고 덧붙였죠. 그 말이 어쩐지 초대장처럼 느껴졌어요. 누군가가 제 존재를 인정하고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도움이 될까요? 한국어를 잘 못하는데. 제가 망설이자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랍어 사용자들을 위한 안전 교육이에요. 응급상황 대처법을 알려주는 작은 행사인데 짧은 설명만 통역해 주시면 돼요. 그의 말에는 압박이 없었고 오히려 제가 거절해도 괜찮다는 여유가 느껴졌어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부드러운 요청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아니, 사실은 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을 인정하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오랫동안 나 자신의 감정마저 부정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솔직해질 수 있었습니다. 센터 밖으로 나오는 길. 석양이 건물 사이로 비치고 있었어요. 주황빛 햇살이 거리를 황금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마리암은 제 손을 잡고 걸으며 내일 현우 아저씨랑 놀러 간다고 신나게 떠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아버지의 존재란 무엇일까? 내가 혼자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어쩌면 내 착각이었을지도. 마리암은 항상 밝게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감춰진 그리움이 있었던 걸까요? 현우의 등장으로 그 빈자리가 조금은 채워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 감정은 뭘까? 낯설지만 달콤한 설렘, 기대감 같기도 두려움 같기도 했습니다. 현우라는 사람이 제 삶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해도 될까? 그가 정말 제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일까? 의심과 기대가 교차했어요. 밤에 마리암을 재우고 나서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눈에는 오랜만에 빛이 돌아왔고 입가에는 미소가 맴돌았습니다. 모로코에서는 늘 긴장되고 경계하는 표정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편안해 보였어요. 단 며칠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리암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들떠 있었어요. 엄마, 오늘 뭐 입을까? 아이의 질문에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옷장 앞에서 평소보다 오래 고민했어요. 결국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화사한 색상의 드레스를 꺼냈습니다. 모로코에서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항상 어두운 색만 골랐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한강으로 향하는 길, 마리암은 계속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아이의 기대감이 그대로 전해져 왔어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한강변에 도착했을 때 현우는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를 보자마자 마리암이 달려가 안겼죠. 그 모습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가능한 게 신기했어요. 모로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와 마리암은 현우와 함께 한강 피크닉에 참석했습니다. 강변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음식 냄새로 가득했어요. 가족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고 길거리 음식 부스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 모든 풍경이 마치 다른 세계의 꿈처럼 느껴졌어요. 행사장에는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제 역할은 아랍어 사용자들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통역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우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설명했고 저는 최선을 다해 그의 말을 아랍어로 전달했어요. 가끔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면 그가 기다려주었고 때로는 영어로 함께 풀어나가며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의 배려가 더욱 고마웠어요. 일이 끝난 후 우리는 한강변을 거닐었습니다. 마리암은 앞서 뛰며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를 불렀어요. 저와 현우는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으로 가벼운 대화가 아닌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모로코는 어떤 곳인가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처음으로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름답고 따뜻한 곳이지만 저에게는 좁은 새장 같은 곳이었어요. 제 대답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단 없이 그저 이해하려는 듯한 표정으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지나가는 노점상의 따뜻한 음료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그는 미소를 지으며 수정과라고 감기 예방에 좋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이름이 예쁘다고 말했더니 그는 과일차인데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한국에선 따뜻한 걸로 차가운 마음부터 녹여준다고. 그 말에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차가운 마음을 녹인다는 표현이 어쩐지 제게 딱 맞는 말처럼 느껴졌어요. 평생 굳은 채로 살아왔지 마음을 녹여본 적은 없었거든요. 강변에서 버스킹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기타 소리와 가수의 목소리가 공기를 진동시켰어요. 마리암은 신기한 듯 눈을 크게 뜨고 공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순수하고 행복해 보이던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 작은 행복을 오래 간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암이 그 남자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빠 손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질투도 서운함도 아닌 그저 아이가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안도감이었을까요? 용기를 내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상하게 익숙하다고. 우리는 겨우 며칠밖에 안 봤는데 말이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잔잔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자신은 입양되었다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누군지 모르고 자랐다고. 그 말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이 사람은 나보다 더 외로웠겠구나. 그의 삶 속에는 저와 비슷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상처를 통해 더 따뜻한 사람이 되기로 선택했어요. 자신이 경험한 아픔을 다른 이들에게 되풀이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 그런 선택이 얼마나 힘든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찾으려고 시도한 적은 없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우는 잠시 멀리 강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어요. 한때는 그게 제 인생의 목표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저를 키워주신 양부모님이 제 진짜 부모라는 걸 알게 됐죠. 혈연보다 중요한 건 선택이니까요. 선택이라는 말. 또다시 그 단어가 제 마음에 울렸습니다. 저는 평생 선택받는 위치에만 있었어요.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하지만 제 자신으로서 무언가를 선택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 생각을 그에게 말했어요. 나는 지금껏 누군가를 진심으로 선택해 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선택받는 위치에 있었고 그 선택을 그저 받아들이며 살아왔어요. 내 인생의 모든 결정들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현우는 그저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그의 시선에는 어떤 판단도 없었으니까요. 그럼 이제 선택해보세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작은 것부터라도요. 오늘 밤 무슨 음식을 먹을지, 내일 어디를 갈지, 그리고 점점 더 큰 선택들을요. 그 말에 깊은 울림이 왔습니다. 작게 시작하는 선택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스쳤어요. 모로코로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한국에 더 머물 수 있을까? 회사의 통역사 일을 계속할까? 아니면 요리 강사로 새롭게 시작할까? 그리고 눈앞에 이 사람. 그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버스 정류장에서 마리암이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도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현우 아저씨처럼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을 삼켰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마리암의 말은 제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어요. 아이에게 온전한 가족을 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혼자서도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던 용기. 시간, 그리고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까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현우는 마리암의 질문을 들었을 텐데도 아무런 당혹감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저 마리암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을 뿐이에요. 그 모습에서 묘한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강요하지 않는, 기다릴 줄 아는 품위.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며칠 사이 이상하게 친숙해진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편안했어요. 그는 마리암의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그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묘한 안정감이 느껴졌어요. 나디아 씨는 정말 대단한 어머니예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리암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건 혼자서도 충분히 해내고 계신 거죠.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제 노력을 그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아봐 주었어요. 마치 숨겨진 보석을 발견한 것처럼 제 가치를 올려다보는 그의 시선이 낯설었습니다. 강변에 앉아 초승달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삶을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아내로 살았지, 나디아로 살았던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곳,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그냥 나디아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우는 그런 저를 있는 그대로 보고 있었어요. 이번엔 내가 먼저 다가가도 되겠죠. 그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버스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누군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나는 사랑받아도 되는 사람이란 걸 믿게 됐습니다. 현우의 손은 따뜻했어요. 오랫동안 얼어있던 제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마리암은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서울의 밤길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일 식당에서 저녁 먹을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초대였지만 제게는 큰 용기가 필요한 질문이었어요. 그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스에 오르며 뒤돌아보았어요.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워크숍 기간이 끝나갔습니다. 저는 모로코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계속해서 이곳을 맴돌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울에서의 기억들이 제 안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특히 현우와의 시간들이요. 마지막 날, 현우는 공항까지 우리를 배웅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마리암에게 작은 노트 한 권을 건넸어요. 다시 올 수 있으면 우리 집 번호야라며 살짝 웃었습니다. 마리암은 신이 나서 노트를 받아들었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노트 속 첫 장에는 한국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아닐지도 몰라.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는 있어. 그 글씨를 읽는 순간 눈물이 차올랐어요. 다시 시작한다는 것. 그 가능성이 제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그는 알고 있었을까요? 출국장 앞에서 망설이다가 마지막으로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나를 기다리는 거냐고. 그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누군가를 지킨다는 건 떠나는 걸 붙잡는 게 아니라 돌아올 자리를 비워두는 거예요.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제가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사랑이었어요. 강요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그저 기다려주는 사랑.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남자, 이 나라는 내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나를 기다려주었어요. 마리암의 작은 손을 잡고 출국장으로 향하며 생각했습니다. 모로코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고 싶다는 것. 처음으로 미래를 향한 기대감이 생겼어요. 더 이상 그저 하루하루 버티며 사는 것이 아닌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삶.